자, 이제 특별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주임법은 민법 시험에서 우리 민법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차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주임법은 민법뿐만 아니라 그 중개 실무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민법에서 잘 해두면 일타쌍피예요. 중개 실무도. 근데 중개 실무랑 약간 출제되는 포인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는 기본적인 법조문 중심으로 실무와 관련해서 출제하고, 우리 판례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그 민법은 판례까지 전부 다 좀 깊이 있게 출제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적용 범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이 나오고요.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증금의 회수 방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증금의 회수 방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거, 그리고 소액이면 소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냐면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죠. 이때 강제 경매할 때 주택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인도하지 않고 집행개시효권에 예외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고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뭘 해둘 수 있냐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이제 결국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고요. 그리고 이제 존속기간의 보장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은 몇 년을 보장하냐면 2년, 상가는 1년의 최단 기간을 보장합니다. 존속기간의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기타, 뭐 차임 증액, 월차임 산정률의 제한 등등 잡스러운 것들 좀 나오고요. 요게 이제 내용인데, 특히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뭐 대항력이 제일 중요하죠. 대항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의 회수 방안 중에서는 일단 우선 변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것들도 뭐 이 보증금 회수 방안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일반 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대항력은 뭘 갖추면 인정이 돼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근데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췄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은 없죠. 우선 변제권은 뭘 갖춰야 되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주임법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게 민법상의 임대차예요. 민법상의 임대차는 단순한 채권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봤던 게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임대차하고 그 후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주택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럼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 재산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야. 그럼 나가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열악했던 거죠.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요 임대인이 집 팔아버리고 보증금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죠. 마음 먹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잡아요? 못 잡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새로운 주인이 뭐래요? 나가래요. 그럼 보증금 다 날려먹고 길바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막 TV 영화 보면 임차인 아들이 주인집 아들한테 맞아도 참아라 막 이런 그렇죠? 마음 아픈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해줘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임차권도 뭘 했으면 대항력이 있었을까요? 등기했으면, 그럼 아저씨 등기하시지 그랬어. 이 약 올리는 거죠.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가 없어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키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택을 뭐 하고 인도받고 뭐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그럼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도 이 채권 관계니까 갑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옛날 집주인 찾아가서 돈 받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법에서 이제 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거야. 그럼 보증금 누구에게 받으면 되니까?
병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호 규정들을 둔 거고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냐면 임차인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입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그건 해도 돼요. 아, 나 임대인인데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비교해서 경제적 강자죠. 그럼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양해해 준 거야. 그건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다. 그래서 일방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서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교재 보시면 573쪽에 맨 위에 강행 규정하고 괄호에 뭐라고 되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적용 범위 볼게요. 인적 범위 보면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자연인이면 외국인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 줄거두시고 그러면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동그라미 2번이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측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괄호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해두세요. 주공이죠. 주공하고 그리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동그라미 해두세요. 지방공사 그 동그라미 3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특별히 적용돼요. 주공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 그러면 대기업은요? 대기업이 직원, 기숙사, 임대차에서 살게 한다? 그건 적용될 수 없어요. 세 가지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주임법은 반드시 소유자랑 계약을 해야만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 그런 사람하고 계약하면 대항력 인정이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명의신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둘이 부부인데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끼리 명의신탁하면 무효해요? 유효해요?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해요. 그러면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인데 그럼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죠? 외부적으로. 을이 소유자인데 그럼 얘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갑이 병이랑 임대차를 했대요. 주택임대차를. 그러면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명의 신탁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유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데 근데 밑에 판례가 제목이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경매 참가해서 제일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것만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판례에서 판례 박스의 끝에서 셋째 줄에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불과한 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임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임대할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다음 페이지. 물적 범위가 나오죠. 괄호 1번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러니까 반드시 전부를 임대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괄호 2번에도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부 다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주거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주임법은 적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건물인데 요 일부는 주택, 주거로 사용하고요. 요 일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주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주거 용도로 쓰인다면 주임법은 적용되고요. 또는 일부를 인쇄소로 쓰고 있다? 그래도 적용돼요. 그럼 이때 주거로 쓰이는 면적이 더 넓어야 되느냐? 그런 제한은 없어요. 이게 유일한 주거 용도면 슈퍼 판례나 인쇄소 판례에서 다 인정해줬고요. 근데 인정 안 하는 것은 여관 판례, 여인숙 판례, 이런 거 다방 판례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관이나 다방에
거기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내실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실은 영업을 위한 편의시설로 쓰기 위한 것이지 유일한 주거 용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주거 용도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공부상의 용도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실제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뭐 쭉 나오죠? 그 적용 인정, 두 번째 점에 적용 인정 사례에서 인쇄소랑 슈퍼 나오고 부정 사례는 뭐가 나왔어요? 다방 그리고 뭐 여인숙, 여관 판례는 적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미등기 주택 전세에도 적용돼요. 제목에 줄 거두시고 미등기 주택 전세는 뭐예요? 차임 없이 보증금 한 방에 내고 들어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적용하고 4번에 별표해 두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그러니까 주임법은 꼭 적법한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5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관에 숙박 계약을 했다. 숙박이 단기 임대차 계약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는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뭐 한 달 남아서 그 한 달 동안만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 한목적적으로 판단할 때 단기 임대차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인지가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판례로는 그 숙박업소 판례 뭐 이런 경우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대항력이 나오죠. 별표 3개 해두시고요. 별표 3개 하시려는데 한숨이 나와요.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해 주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게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 건물에 A라는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언제 설정됐냐면 4월 1일 날 저당권이 같이 설정이 됐어요. 자,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우선합니까? 저당권. 이렇게 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만약에 A가 저당권을 4월 2일 날 설정했어요? 자,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죠. 얘는 4월 2일 0시고 얘는 아무리 빨라도 9시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은 존속한다. 그래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항력이 생기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의 일부를 주면서 그 소유자한테 비번을 알아가지고 이삿짐의 일부를 좀 넣어뒀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인도받은 날이 언제냐? 완전히 이사 간 날이냐 아니면 일부를 넣어둔 날이냐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제겠어요? 일부를 넣어둔 건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심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인도하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보증금이 6,500짜리였어요. 6,500만 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4월 1일 날 임차를 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500만 원만 준 거예요. 500만 원만. 그리고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서 비번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이사한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한 달 있다가 5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나머지를 전부 다 이사하면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나중에 줬어요. 물론 이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4월 15일 날 A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경매 시에 갑과 A 중에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겠느냐라는 거야. 누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갑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고 나중에 지급이 됐어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증금을 완납한 시기가 아니라 일부를 줬을 때다. 교재 한번 볼게요. 584쪽 한번 보세요. 584쪽. 자, 584쪽에 1번의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은 일단 첫째 줄에 임차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뭘 받으라고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대항요건이랑 확정일자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그럼 우선 변제권 생기는데, 자, 넷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이때 이렇게 돼요. 이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이외에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해되셨죠? 이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뭐 실제 사건은 전세권이었는데 저당권에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게 이제 인도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래요. 이 주민등록은 왜 하라고 하느냐? 주민등록을 하는 목적은 공시가 목적이에요. 공시. 다른 사람들이 이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시가 목적이라면 주소는 좀 잘못돼도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주소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 뭐 다동 103호에 사는 사람이 뭐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 인정해 줄 수 없는 거고요. 또는 뭐 D동 103호에 사는 사람이 라동 103호로 했다. 대항력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없다. 근데 A동 101호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동 101호로 전입신고했다. 대항력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D동을 라동을 하면 안 되고요. A동은 가동으로 해도. 요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동이 2개 동밖에 없었어요. 딱 2개 동밖에 없고, 그리고 2개 동의 규모 차이도 현저했으며 이게 이제 외벽에도 A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이 되게 많은데 이걸 D동, 라동하면 오인할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A시 A동 525에 5에 들어가면서 525에 2로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돼야 안 돼? 안 돼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공시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이것이, 이 주민등록이 전입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되는지 아니면 행정청에 의해서 수리까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수리가 돼야 되고 도달된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이 목적은 공시니까 주소는 정확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야. 그러니까 저는 똑바로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쓰다가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정확하게 신청했으나 공무원이 잘못 썼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정하면 임차인에게 가혹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요 525에 5로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보더니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525에 2로 고쳐가지고 냈는데 잘못 낸 거죠. 대항력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 쓴 게 아니라 임차인 자신이 잘못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달되었다고 대항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행정청에 낼 때는 525의 5로 정확하게 써서 도달시켰죠. 이걸로 대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수리가 돼야 되는데 수리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로 족한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수리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의리하는 사람이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족들이랑 우르르르 다 전출 나갔어요. 자, 전출 나가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소멸합니다. 근데 전출 나갈 때 우르르 다 나간 게 아니라 가족 중에 1인을 남겨두고 나갔다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우르르 나갔다가 재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재전입하면 예전 대항력이 소급해요? 새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 대항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는 것이지 종전 대항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구와 다세대가 있죠?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다세대는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다가구는 호수가 의미 없죠. 그럼 다가구는 지번만 정확하면 돼요. 근데 다세대는 당연히 지번뿐만 아니라 호수까지도 정확해야지만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바로 상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직권 말소가 됐고요. 일단 2월 1일은 인도와 주민등록 갖춘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직권 말소가 되고 그러면 야, 내 거 왜 말소했어? 라고 주민등록법상 정당한 이의 절차를 거쳐서 4월 1일 날 재등록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 직권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되는데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에 거쳐서 회복이 되면 대항력이 새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예전 게 인정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소급해서 그렇죠?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회복해서 인정이 되고요.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가 아니라면 소급해는 없습니다. 이걸 거쳤다면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교재 볼게요. 577쪽에 주민등록 나오는데 그 1번 주소의 기재가 나오죠. 기억해 보시면 일단 576쪽에 줄 안 걷었나요? 예, 대항요건 둘째 줄에 주택에 뭐라고 되냐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1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일이란 건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시부터고.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대항요건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여기서 줄거든요.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 해야 돼요? 수리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도달이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주소의 기재인데 자 기억에 제목에 줄거두세요. 다세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번뿐 아니라 호수까지 거기 줄거든요. 지번뿐 아니라 호수까지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둘째 줄에 지번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디귿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일 때 대항력을 갖췄는데 이게 쪼개기가 되면서 다세대로 바뀌었대요. 그럼 기왕에 취득했던 대항력이 소멸할까요? 유지될까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디귿의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 줄거두세요.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이 소멸되어 인정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음 두 번째인데 제3자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예요. 그럼 맨 밑에 줄거두세요.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임대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액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임차인 주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되어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희대야, 왜 그랬더니 우리 집주인이 주소를 잠깐만 좀 뺐다가 다시 들어오라는데 그거 뭔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네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집주인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빼면 저당권 넣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건 자기가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누가 옮겼을 때? 제3자가 이전했을 때라는 거죠. 그 얘기고 다음 페이지 2번 제목에 줄 거두세요.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1인이라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대항요건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계속 존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출 나가면 대항력은 소멸하는 거야. 계속 존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민등록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데 후에 적법이의 절차에 따라 회복되면 종전 대항력이 소급하여 인정된다. 이때 이제 적법이의 절차라는 건 주민등록법상의 이의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법 이의 절차를 거치면 소급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판례인데 거기 일단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었는데 을이 병한테 이 주택을 전대차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고 이 임차인이 이제 간접 점유자가 되는데 근데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차인이 뭘 해야 한다고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요. 그럼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은 누가 취득하는 거야? 을이 하는 거야? 전차인은 대항력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임차인이 취득하면 얘는 그걸 대위 주장할 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대차했을 때 대항요건을 전차인이 갖추면 얘가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만약에 전대차가 됐는데 임차인이 이 집에 주민등록을 했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다. 얘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이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받아요. 살지도 않는 집에 주민등록을 왜 해요? 위장전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차인이. 얘가 하면 대항력 인정 안 하고 전차인이 갖추면 얘가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대차를 했을 수도 있고요.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곧바로 전대차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고 전대차했다면 새로 인정될까요? 종전대항력이 유지될까요? 그건 종전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항력을 갖췄다는 말이 없으면 그러면 얘가 대항요건을 갖춰야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상가가도 똑같아요.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을 위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생기잖아요. 그럼 전대차가 되면 사업자 등록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임차인이요, 전차인이요? 전차인이죠. 하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번의 내용이고요. 그게 5번의 그 오른쪽에요. 579쪽에 셋째 줄에 다만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보통 14일이죠. 이때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냐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대항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고 전대차를 해주면 예전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전대차를 했다면 전차인이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6번 보죠. 6번, 7번 다 별표 하나씩 해두시고요. 자,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리고 7번. 임차인이 전대차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얘랑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갑이 원래 주택의 소유자였어요. 주택의 소유자. 근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을한테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근데 살 집은 필요하니까 매도하면서 무슨 계약을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 갑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였지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일단 얘가 임차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있으면 갑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돼야 돼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즉시냐 다음 날부터냐가 문제인데 이건 언제부터라고 보냐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해되셨어요? 네. 맞아 볼게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고요. 을이 병에게 주택을 전대차 했어요. 그러면 얘가 대항요건을 갖추면 누가 대항력을 직접 취득한다고요? 임차인이. 그런데 만약에 요 임차인이 이 주택을 샀다.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얘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요? 소유자.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누가 대항력을 직접 취득해야 돼요? 얘가 취득해야죠. 그럼 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다음 날이냐 즉시냐 그게 문제인데 언제냐면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랑 좀 구별해 두시고 왜 그렇다라고 하냐면 물론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해되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래 살고 있는 지위가 소유자 지위에서 살았어요. 근데 뭘로 바뀌어요? 임차인으로. 근데 이 경우에 등기되고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제3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다음 날로 가요. 근데 얘는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매개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얘는 원래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다 공시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원래 빌려 쓰던 사람이니까 대항력을 다음 날까지 갈 필요 없고 언제라고요?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뭐 이렇게 봐두세요. 뭐 했다고요? 매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전전전전하면 어디 즈즈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일자로 같은 날짜로 A에게 저당을 4월 1일자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등기가 4월 1일 날 이루어지면서 같은 날짜로 A에게 저당권이 같이 설정이 됐어요. 각각 이 사건에서 이 대항력의 존속 여부를 묻는 건데 자,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갑의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얘는 대항력이 언제 생기니까? 4월 1일 0시니까 대항력이 인정 안 되고 얘는 언제예요? 즉시잖아요. 그러면 동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요 전차권 존속해요? 소멸해요? 얘는 존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니까? 즉시.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4월 1일 날 같은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에 붙어가지고 같이 저당권 설정했어도 관념상 등기되면 뭐라고요? 즉시니까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전차인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게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소유자가 매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초 전입 신고일 1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OX에. 틀려요. 최초 전입 신고는 얘가 어떤 지위에서 한 거예요? 소유자일 때 한 거고 그러니까 최초 전입 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뭐 한 다음 날? 이전 등기해 준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사례가 밑으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
그 대항력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1번에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임대차 계약이 통정호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적용 안 되고, 그다음 2번의 제목에 줄거두세요.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거 우리 해제할 때 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럼 제3자는 해제 시에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복귀가 돼요? 갑에게 당연 복귀가 되죠. 그러면 대항력을 얘가 만약에 갖췄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얘는 쫓겨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이때에는 보호됩니다.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예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죠. 그러면 얘는 나갈 때 보증금 반환을 을에게 청구해요? 갑에게 청구해요? 갑에게 청구하죠. 왜냐하면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갑에게 청구해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그 582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점이 다 이 판례예요. 첫 번째 점에 뭐라고 되냐면 줄거두시면 매도한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후 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럼 그림에서 누구예요? 갑이죠. 얘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승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은 갑에게 청구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점의 제목에만 보세요.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항할 수 있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나왔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건 뭐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이 부여됐다. 임대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해줬고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을이 아직 갑에게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을이 갑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일단 나한테 주택을 먼저 넘겨주면 내가 그거 임대차 해서 보증금 받아서 잔금 치를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했냐면, 좋다,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뭐 너 나중에 잔금 안 내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전세 권한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니까. 그 조건으로 전세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 실제로 잔금을 못 줘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전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무권리자에게 임차한 꼴이 되어서 이 갑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판례고. 근데 또 보니까 또 들어본 기억 좀 나시죠? 그래서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이런 말 나오면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고. 자, 돌아오셔서 580쪽에 3번.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담장 안에 예를 들어 3개 필지가 있어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그런데 주택이 100번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몇 번지로 했냐면 101번지. 그러면 설령 하나의 담장 안에 주택이 지어진 건 100번지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이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게 지금 마지막 판례고요. 그래서 공시가 목적이니까 주민등록은 정확하게 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임법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넣어야 돼요. 주택임대차는 그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니까.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차했고요. 내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매해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해요. 그럼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요? 병. 갑 또는 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에요. 우리 시험에 갑 또는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갑 또는 병이 아니라 병에게. 그럼 누구를 위한 규정일까요, 이건? 당연히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니까 임차인이 나 싫어 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집을 팔았는데 보니까 얘는 거의 막 대출 듬뿍 받아가지고 빼줄 것도 아닌 것 같고 얘가 재력이 있다면 난 얘한테 받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의 제기했다면 누구에게?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지문에 이 사례에서 을은 갑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OX예요. 여지는 있어요. 둘 다 지금 기출된 지문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요. 병에게 해야 되고요. 근데 갑에게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렸어요.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면 되니까. 근데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뭘 취득했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을,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위 승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매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죠. 대물 변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매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지위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매는 하나 좀 조심하실 점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경락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 주택에 저당권이 달려 있었다면 이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선일 때예요, 후일 때예요? 일단 제가 뭘 여쭤보는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나중에 보증금 빼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선일 때예요, 후일 때예요? 당연히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이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선순위의 저당권이었다면 이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권 어떻게 돼요? 바로 소멸되죠. 이게 선순위였다면 소멸되는 거고 이게 후순위였다면 지위승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병에게 돈 빌려주고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지위승계가 될까 안 될까요? 양도담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오늘. 무슨 양도담보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담보 목적, 저당권 설정 안 하고 그러면 을이 나중에 돈 갚으면 등기 말소에서 찾아오고 돈 못 갚으면 얘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갖는 것은 등기 넘어갔을 때 갖는 걸까요? 나중에 청산하고 갖는 걸까요? 청산해야겠죠. 그럼 양도담보로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지위승계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승계되려면 당연히 처분 권한이 넘어가야지만 인정이 돼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번의 별표, 임대인의 지위승계 별표하시고 기억해 보시면 줄 거두세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니은의 줄 거두세요. 밑에 니은에.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뭐 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맨 밑에 판례박스의 제목에 보시면 제목에 줄 거두세요.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소구. 안 돼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점은 다 보셨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보세요. 2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줄거두시고, 이건 법조문인데 조문 가지고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는 소멸해요? 아니면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을이 갑을에게 아직 보증금을 안 줬어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버렸다. 그럼 만약에 임대차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얘가 집을 팔았을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위 승계하게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속시켜서 얘가 지위를 승계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조문의 내용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뭐 앞에서 많이 본 것처럼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어도요,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시에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얘보다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존속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선순위의 저당권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누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뭐라고 있어요? 제일 빠른 최선순위의 담보권이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583쪽에 동그라미 2번 끝에서 셋째 줄에 줄거두세요. 동그라미 2번 끝에서 셋째 줄에 가운데 따라서 이렇게 됐죠.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보다 빨라야 돼요? 최선순위의 담보권자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회수가 나옵니다. 좀 쉬었다가 보죠.